대한민국이 유럽의 구세주가 되는 길을 선택할까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한번 격전의 기로에 놓이면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논쟁에 빠져 우크라이나 지원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유럽은 처참한 군사력이 까발려지며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 사이 대한민국만이 이 빈틈을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유럽 시장 진출을 견제하는 독일과 프랑스마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며 절실함을 내비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된 105mm 포탄 수출 요청, 패트리어트 천공 지원 요청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대형 언론은 물론이고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들 역시 하나같이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이슈만 쫓아 본질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왜냐는 질문, 심지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결정했을 때 발생할 이득이나 손해에 대해선 어떠한 대답이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될 겁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유럽에 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회유책을 넘어 이제는 책임론까지 부는 모습인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점입가경으로 흘러간 건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탓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등의 정보기관이 추적한 결과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북한에서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무기 컨테이너만 무려 6,700여 개에 육박합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컨테이너에 실린 무기 체계가 152mm 포탄일 경우 약 300만 발 이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방사포탄인 경우에도 최소 50만 발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수공장 가동률이 30% 남짓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군수물자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물량이 전부는 아닙니다. 일례로 얼마 전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천여 명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파업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국내에서는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파업을 진정시키기 위해 북한 수뇌부에서는 국가보위성 요원을 총동원했고, 그런데도 고위 관리직 대표가 폭행으로 숨지는 등 작지 않은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었는데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억압된 북한의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공통된 행동을 보인 것도 놀랍지만,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어째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파업이 발생한 중국의 의료, 제조, 수산물 가공 공장은 정확히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다만 그 임금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중간에 개입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부 탈취해 갔던 겁니다. 이러니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사달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욱이 북한 자금 흐름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중간에서 강탈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그대로 군수물자 생산에 투입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의 정보기관과 군사관계자들은 이와 비슷한 임금 체불 현상이 북한 내 군수공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 수뇌부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대량의 포탄과 방사포탄 생산을 지시했지만 정작 늘어난 노동량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식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결과는 파업과 조금 다른데요. 북한 군수공장 노동자들은 파업이나 폭동을 벌이는 대신 돈이 될 만한 건 죄다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노획한 북한제 포탄을 뜯어보면 화약의 색이나 품질이 엉망진창이거나 포탄 내부 구리분말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전선 등의 부품이 누락된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포탄 생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필요 소재를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북한제 포탄은 많게는 약 50%까지 불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1960에서 80년대 사이 생산된 노후 포탄까지 선별 없이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어 불량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모든 게 비교급이라는 겁니다. 북한 포탄의 불량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물량 차이가 너무나 막심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현재 하루에 약 10,000발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탄이 전부 북한 포탄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불량률을 고려하면 최소 5,000발 이상은 멀쩡한 포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유럽 전역에서 포탄을 끌어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최대 2,000발이 고작입니다. 지금 유럽의 포탄 생산력으로는 이 격차를 메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나아가 유럽의 구세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이 때문입니다. 생산 역량 한계에 부딪힌 유럽으로선 외부에서 강력한 지원군을 끌어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막대한 물자가 러시아로 공급되었으니 유럽과 우크라이나로선 울고 싶은데 때마침 뺨까지 맞은 격이죠. 당연히 이건 명분으로 써먹기도 얄팍한 억지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패트리어트와 천궁 지원을 읍소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천궁은 대공 요격 체계이니 하다못해 살상 무기 지원도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건 대한민국 역시 전쟁 중인 나라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방공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면 정작 대한민국의 국토 수호에는 구멍이 뚫릴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부정적인 건 외교 관계 등의 이유도 있지만 안보라는 가장 현실적인 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모르쇠로 읽어내야만 하느냐고 하면 이건 역시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의 식량과 민감한 군사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흘러간 컨테이너가 6,700여 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컨테이너는 무려 9,000개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컨테이너의 내용물에 대해 식료품, 피복 등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의 군사적 성장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러시아의 패배에 대한민국이 일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이를 수습하는 것만으로 힘에 벅찰 테고 유일한 대외 자금책을 잃은 북한은 성장 동력을 잃을 것입니다. 그나마 중국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대외적으로 북한을 뒷바라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에는 안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다. 바로 105mm 포탄입니다. 105mm는 대한민국에서 흔히 속된 말로 똥포라고 불리는데요. K9 자주포라는 희대의 명작과 함께 미국에서도 탐을 낼 정도로 고성능 개량을 더한 K55 계열 자주포를 보유한 우리군 입장에서 105mm는 구시대 유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105mm는 어쩔 수 없는 소구경의 한계상 사거리가 10km 내외로 짧고 화력 역시 기대 이하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물량이 견인포 형식이라 숙련도에 따라 방열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방 포병 체계는 155mm로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105mm가 예상치 못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105mm의 가장 큰 단점은 넓어진 전장 환경에 부응하지 못하는 짧은 사거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10km대의 사거리는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게다가 155mm에 비하면 비교적 작고 가벼운 편이라 전선에 은닉하기 쉽고 기동성 역시 높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 근거리에서 보병과 함께 빠르게 이동하면서 근거리 화력 지원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써먹을 만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M101 등 105mm 견인포 대략 100여 문을 최전선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똑같은 견인포지만 155mm 구경의 M114는 전선 후방에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수량 자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중량이 5.6에서 5.8톤에 육박함에도 최대 사거리가 14km에 불과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에 비하면 M101은 중량도 3분의 1 수준인 2.2톤으로 기동에 훨씬 유리하고 최대 사거리는 11km 남짓으로 M114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같은 견인곡사포라면 화력보다는 기동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건데요. 또 같은 이유에서 155mm 구경인
M777 견인곡사포는 M114와 다르게 최전선에 매우 적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량이 4.4톤으로 가볍고 포탄 종류에 따라 24km에서 40km의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는 애매한 평균치보다 극단적인 특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된 셈인데요. 이를 주목하고 있는 게 미국의 가장 저명한 군사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보다 훨씬 이전부터 대한민국은 105mm의 작고 가벼운 기동력이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전장에 최적화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육군이 똥포라고 놀리면서도 여전히 약 2,000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M2, M101, KH-178 105mm 견인곡 사포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105mm 견인곡 사포를 차륜형 자주포로 업그레이드한 K105A1 풍익을 개발해 장기적으로 노후 박격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850문 이상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들끼리 얘기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야포 보유량은 미쳤다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죠. 우리 군이 보유 도입 예정인 105mm만 2,800에서 3,000문에 달하지만 이조차도 전체 야포 보유량의 30% 이하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그만큼 포탄 비축량도 많아서 300만에서 340만 발의 105mm 포탄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중 10에서 15%가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고 대한민국을 떠보고 있습니다. 못해도 자신들이 155mm 포탄 생산 능력을 확충해 우크라이나 소모분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대한민국이 105mm 포탄을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심지어 CSIS를 중심으로 빌려간 105mm 포탄을 155mm 포탄으로 변제하는 방식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남아도는 105mm 포탄 대신 주력인 155mm 포탄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요. 더군다나 포탄 생산 능력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미국은 부족한 폭약을 수입하기 위해 튀르키예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간 아쿠아일로로 치닫던 두 나라의 관계를 떠올리면 비로소 파트너십 개선의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로 인해 전 세계 포탄 시장에서 튀르키예가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은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한반도에 침입하지 않도록 인도적 지원이라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장기화로 이제는 어떤 방식이든 종전을 앞당기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지원은 종전을 완성하기 위한 키스톤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외교적 판단이 아닌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도 구독자 10만 명을 얻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꺼리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꺼리튜브만의 실전 노하우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 상위 0.1% 유튜브 40억 창출 꺼리튜브 성공 노하우를 구매하시면 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유럽과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사실상 목적 달성에 좌절하고 전선이 또 굳어지다 보니 잠잠해졌던 칠러 세력이 슬슬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고전하고 있다는 게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미 의회를 어느 정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2억 달러 하나 약 2,600억 원에 육박하는 군사자금 지원을 얻어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반대표를 던지던 헝가리는 EU 지원금, 규제 철폐 등을 대가로 협상 테이블에 앉히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덩달아 EU에서 준비 중인 군사 지원도 슬슬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당장 EU 집행위원장부터 우크라이나가 강력해지는데 모든 걸 지원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분명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보다는 나은데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러시아는 속에서부터 무너지는 쭉정이 같은 상태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나라가 어디인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포탄 부족이 심각해진 러시아는
미국은 군사기술력 제공을 대가로 북한에 SOS를 쳤습니다. 이 음흉한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천여 개 분량의 포탄이 담긴 컨테이너를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의 일인데요. 미 전쟁연구소는 해당 컨테이너 크기를 생각했을 때 각 컨테이너당 300에서 500개의 포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략 30만에서 50만 발의 북한제 포탄이 러시아로 유입된 건데요. 두 나라는 소련의 탄약 체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주로 122mm 무유도 로켓과 125mm 전차포탄, 152mm 자주포 포탄이 제공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북한제 122mm 무유도 로켓, 152mm 포탄 등이 대량으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군은 싱글벙글 전세를 뒤집을 생각에 신나 있었는데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는 법이죠. 처맞기 전까지는요. 막상 북한제 포탄이 실전에 투입되자 사태는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우선 불량률이 극심해 포성능과 명중률이 형편없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포탄의 불량률이 높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포격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전투 시 더 많은 포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러시아 포병의 교전 교리는 핀포인트 타격이 아니라 지역 제압에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맞든 안 맞든 무작정 포탄을 쏟아붓는 것만 목적이라면 명중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포탄 소모가 늘어난다는 건 곧 포격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포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 초기부터 초정밀 핀포인트 타격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현재는 평균 10발의 포탄을 발사하면 목표물 하나를 파괴하는 수준까지 포격 실력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포격 시간을 늘린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제 포탄은 규격이 워낙 불규칙한 탓에 약실내 압력이 제멋대로인데요. 여기에 포탄비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포신마모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이야 포격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로 그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포격 정확도는 더욱 떨어지게 되고 덩달아 포탄 사용량이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포신을 교체하면 되긴 하지만 2년의 전쟁으로 완전히 박살난 러시아의 군수산업을 감안하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북한제 포탄을 사용할수록 문제만 심각해지는 셈인데요. 오죽하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러시아군조차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나몰라라 하던 시험 포격까지 실시했는데요.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동일한 장약으로 포탄을 발사했음에도 포격마다 사거리가 다르게 측정된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북한제 포탄 5개를 임의로 선정해 뚜껑을 따보기로 했습니다. 품질 검증에 나선 건데요.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폭로된 사진을 보면 문외한이 보더라도 한눈에 화약 이색이 천차만별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연소 품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현대포탄은 대부분 TNT보다 폭발력이 강한 질산암모늄에 하이드라진과 알루미늄 가루, 나이트로셀룰로스 등을 추가해 만들어집니다. 이때 원료의 순도나 함량, 배합에 따라 탄약의 추진력과 안전성 등이 결정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질산암모늄 함량이 너무 많으면 작은 반응에도 지나치게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 반대로 알루미늄 가루가 적게 들어가면 연소 반응을 일으키지 못해 포탄 추진력이 부족해져 발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따위 포탄을 사용하고 있으니 러시아군의 포격 실력이 날이 갈수록 처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 포탄이 이 모양 이 꼴인 건 품질에 상관없이 북한 전역의 군수공장에서 마구잡이로 화약을 생산해서 포탄 제조 공장에 납품하고 포탄 제조 공장은 이를 선별 없이 때려박기 때문입니다. 북한같이 공산주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은 정부가 생산부터 소비, 개발, 투자 등 경제구조를 전부 통제하는데요. 여기에 독재자에 대한 충성 경쟁이 더해지면 품질보다 보고서에 쓸 숫자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중구난방 결함덩어리 포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 포탄 내부를 보면 전선 부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해당 부품은 포탄 내부에서 발생하는 구리분말을 제거하는 필수 부품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구리선을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시장 구조가 붕괴하면서 북한에서는 거래 가능한 물건을 죄다 훔쳐다 팔아먹는 게 일상입니다. 당장 집에 쌀이 없는데 군수품이고 나발이고 가릴 처지가 아닌 게 당연한데요. 더군다나 포탄은 한번 밀봉하면 뚜껑을 딸 일이 없기에 내부 부품을 빼돌리기에 최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량 포탄이 명중률 저하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데요. 어차피 허접한 명중률, 포격시간 증가, 포신마모 같은 문제야 러시아군의 고질적인 문제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더 나빠져봐야 도토리 키재기인 셈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불량포탄이 포신을 틀어막고 자폭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정상적인 포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탄약고는 기껏해야 창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이라면 포탄을 장기간 보관하려면 제습 장비가 필요하지만 북한의 극심한 전력난은 이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는 38로스는 평양의 곽은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는 1년의 단하루만 전기를 공급받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포탄은 습기를 머금으면 구조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불발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탄 정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례를 보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주포를 보유한 나라답게 어마어마한 물량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 물량이 유럽 전체가 지원한 물량보다 많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통해 단편적이나마 대한민국의 포탄 보유량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군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려 1998년부터 저장 탄약 신뢰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포탄 등 탄약 비축분을 점검하고 항상 성능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불량이 발생한 포탄은 재생산하거나 내부 화약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로 사용하는 105mm, 155mm 포탄 한 발당 정비 비용이 10에서 15만 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품질 관리를 통해 460억에서 890억 원, 평균 600억 원의 국방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확실히 알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강원도 등지에 1970년 건설한 탄약 정비 공장마저 유사시에 대비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탄약 정비 공장은 국영 상관없이 한 해에만 700에서 800톤의 탄약을 정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괜히 대한민국의 포탄이 국제무대에서 고평가받는 게 아닌데요. 심지어 최근 영국 BAE 시스템즈는 대한민국과 나토용 155mm 포탄의 모듈화 장약, 통칭 MCS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MCS는 자동장전 방식의 자주포의 재장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외부 탄피 강성을 올린 게 특징인데요. 게다가 탄두 뒤에 일체형으로 탑재되어 장약 공급 과정 없이 포탄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BAE 시스템즈가 대한민국 K9A2가 참여한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입찰 사업에 라인메탈과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한 상태라는 건데요. 라인메탈은 대한민국에 앞서 이미 2019년 MCS 개발을 완료한 독일의 대표 방산 기업입니다. 덕분에 상황이 아주 웃기게 되었는데요. 협력 관계인 BAE 시스템즈가 성능부터 가격, 대량 생산 체계까지 모든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올린 것입니다. 어째 요즘 독일은 대한민국과만 붙으면 굴욕을 면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북한 포탄이 온갖 불량을 죄다 일으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 중인 대한민국 포탄이 반사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포탄 대 북한 포탄의 싸움에서 졸지에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군은 전사자만 3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사자 대비 사상자 비율을 따져보면 초기 병력의 90%가 전선을 이탈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격전지가 되어버린 아우디우카 전선조차 기갑 기계화 차량이 아닌 트럭과 전술 차량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수분 같았던 러시아의 전차 비축분이 바닥을 보인다는 증거인데요. 그나마 남은 전차들도 T-72가 아닌 1960년대 생산된 T-62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우리로 치면 M48 패턴을 최전선에 투입한 꼴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어려운 건 맞지만 러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길고 길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하루빨리 출구가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